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의 김용민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 시작하셨습니까? 예, 서양 고전 음악 자주 들으십니까? 비단 매니아는 아니더라도 가만히 멍하게 듣다가 그 음악에 심취해서 이 음악 좋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악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악장. 예. 협주곡의 이악장. 이 이악장이 들린다 하는 분은 어느 정도 클래식의 경지에 이르렀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이라든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또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같은 좀 유명한 협주곡들은 하나같이 1악장의 인상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 1악장이 끝나면은 저절로 긴장이 풀렸다가 3악장의 현란한 비연주에서나 살아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흐마니노프, 2악장, 피아노 협주곡 2악장. 이걸 듣다 보면은 정말 작곡가의 표현 욕구가 여기서 발견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주곡 애호가들에게 1악장에 쏟는 사랑을 조금만 들어서 2악장에 나눠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는데요. 통상 이제 1악장에서 강렬하게 나오고 2악장은 좀 한 템포 쉬었다가 긴장을 풀었다가 3악장에서 현란한 변주로 살아나곤 하지 않습니까? 자, 2악장은 그래서 하여간 하이라이트는 아닌 어떤 3악장을 위한 1악장과 3악장 사이의 어떤 완급 조절을 위한 그런 중간 장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자, 그러나 2악장은 또 2악장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한 논설위원은 인생 여정의 1악장인 대학과 취업까지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나머지 2악장인 취업 이후 퇴직까지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 그 삶의 질과 보람을 좌우하는 이 시기야말로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게 세상이라는 거지요. 1악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출신 대학, 출신 지역, 또 가문의 재산 이런 배경에만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정말 그 사람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점 이후에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2011년 7월 6일자 한국일보 지평선 칼럼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지금 1악장은 어땠으며 2악장 평가는 또 어떠하신지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소 긴 음악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1882년 오늘 청나라에 유폐가 됩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독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에 납치돼서 중국 텐진, 천진으로 이제 압송이 됐는데, 이모군란 발발에 힘입어서 9년 동안의 은거를 마치고 다시 정권을 잡은 지 불과 34일 만이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내건 납치 이유는 대원군이 이모군란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종은 이 사건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대원군이 아니라 정적으로서의 대원군이 제거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간 내용은 복잡합니다. 이 정도로 약하고 이모군란에 대해서는. 자, 텐진에서의 유폐 생활은 그야말로 고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황달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런 육체적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 대원군은 그곳에서 난초를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난을 치면서 하늘을 삭히고 정치적 시련을 이렇게 예술로 극복하려 했던 것이죠. 자, 이 묵으로 표시된 대원군의 난, 여기에는 정치적 야망과 좌절, 분노가 그대로 묻어난다는 평가입니다. 섬세하면서도 칼날처럼 예리한 그런 이른바 묵난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흥선 대원군, 난을 원래 잘 쳤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흥선대원군의 난초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묵난을 그리면서 힘겨운 유폐 생활을 견뎌낸 흥선대원군은 1885년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비를, 명성황후를 견제할 사람은 흥선대원군밖에 없다는 청나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에 의해 납치됐다가 청나라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돌아오게 된 격인데, 귀국 후에도 운현궁에서 10년 동안이나 은거를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운현궁 안에서도 열심히 묵난을 그렸다고 하는데, 여하간 한이 예술을 승화시킨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이게도 권력자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립운동가이며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민족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선 이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현재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보았더니 가치 있는 역사는 거의 없었다. 제1장을 보면 우리 민족은 진화족의 일부분인 것 같고, 제2장을 보면 선비족의 일부분인 듯하며, 전편을 다 읽고 나면 때로는 말갈족의 일부인 듯 하다가 때로는 몽골족의 일부인 듯하고 때로는 여진족의 일부인 듯하다가 때로는 일본족의 일부인 듯하니, 과연 이러하다면 우리나라의 수만 평방리의 토지는 중국의 오랑캐의 아수라장이 되며 우리나라 4천여 년 동안 이렇게 놓은 산업은 조양모처, 즉 일정한 주인 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물건이라 할 것이니 과연 그러할까?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네. 신채호는 당시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편찬된 역사 교과서를 버리고 민족 정통성과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해 독사실론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독사실론은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초석을 다진 글인데요. 예, 처음으로 왕조가 아닌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진보적 논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흘러온 기자조선을 정통에서 몰아내고 한민족이 단군이의 후예임을 당당히 밝히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신채호는 일제치하에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꼿꼿이 서서 세수를 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독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일찍이 역사의 중요성에 눈을 떴습니다. 독사실론에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예. 신채호 선생의 정신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신채호 선생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1908년 8월 27일부터 그해 12월 13일까지 자신이 주필로 있던 대한매일신보의 이 독사실론을 연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오늘의 서울신문이다라고 서울신문은 이야기합니다만 과연 그 정통성과 역사적 당위를 서울신문이 지금 계승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